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1-308-10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 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및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공유자가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 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적정 대지 지분을 갖지 않거나 적정 대지 지분에 미달하는 과소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적정 대지 지분이나 적정 대지 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및 과소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 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 지분 이하 적정 대지 지분이라 한다. 적정 대지 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해 대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때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 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정 대지 지분을 갖지 않거나 적정 대지 지분에 미달하는 대지 지분 이하 과소 대지 지분이라 한다. 과소 대지 지분만을 가진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그 적정 대지 지분이나 적정 대지 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다만 과소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과소 대지 지분이 적정 대지 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 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 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 지분을 특정 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 지분에 기하여 전유 부분을 계속 소유, 사용하는 현재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한 동의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 공유 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들 상호 간의 공유 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한 동의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 공유 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분 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 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3-318420 판결 사건명 약정금 청구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 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텔레마케팅 업무 위촉 계약에서 갑의 보수는 유료 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인 실매출액의 10%이고 유료 회원 계약 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을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반환 규정을 둔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반환 규정은 실질적으로 갑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갑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4-209783 판결 사건명 산업기술 침해 금지 청구 구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각 호의 산업기술 침해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각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 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각각의 금지 청구권에 대하여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적극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1월 3일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구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공개하는 행위 제1호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 제3호 전단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구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 2, 제1항은 대상 기관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 2, 제3항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 기관이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 행위자를 안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 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호에서는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산업기술 침해 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침해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 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 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4-282-498 판결 사건명 양수금 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회생 계획에 의하여 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회생 계획의 인가 결정 확정 시 회생 계획에 의해서도 주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 또는 종결 결정 확정 시 및 이러한 법리는 간이 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회생 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2조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 채무로 하는 보증 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 절차 참가라는 권리 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 후 회생 계획에 의하여 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 채무는 회생 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 절차에서의 권리 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회생 계획에 의해서도 주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 또는 종결 결정이 확정되어
회생 절차에서 한 권리 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 채무의 소멸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 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 회생 절차 제2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2-257-238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일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 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은 일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 최저임금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일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 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물론 조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는 조건이 부과된 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그 임금 항목에 부과된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 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갑유한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12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 6개월 기준 55일 이상 실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2-311736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 유효 및 이때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결련성이 없는 양채권 사이의 공제를 허용한 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소극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채권 사이에 반드시 어떠한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음으로써 회생채권자 등 상호간의 공평을 해하고 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규정으로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공제에는 상계 금지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를 비롯하여 상계 적상,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로써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상계와 공제가 복수 채권,
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소멸의 원인이라는 유사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제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4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공제의 대상이 되는 양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면 공제를 허용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상호 간의 공평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공제에 관한 회생채권자 등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공제하기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없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어느 일방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결련성이 없는 양 채권 사이의 공제를 제한 없이 허용하여 채권자 상호 간의 공평을 해하는 것은 강행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약정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 예정을 약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 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 예정을 약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와 거래 관행뿐 아니라 기록상 알 수 있는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의 크기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손해배상 예정을 약정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른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지 않고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이를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그 후 갑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갑회사의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관련 판결에서 10%로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공제 약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위약벌은 임대차 보증금과 결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회사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상 공제 약정에 기하여 위약벌까지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4다 210-554 판결 사건명 처리 정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에서 정한 가명 처리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 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처리 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에 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구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는 가명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제1호 다목 정보로 가명 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제1호의 2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가명 처리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와는 별도로 규정하였다. 가명 처리는 그 개념적 정의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 같은 법 제3조 제7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가명 처리를 익명 처리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명 처리는 더 이상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파쇄 또는 소각하는 개인정보의 파기와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5-210-676 판결 사건명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1.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 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 관제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 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 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제391조, 제396조 제1항 파산관제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397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 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채무자의 국외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의 국외 재산이라거나 국외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여 제382조 제1항 구파산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구파산법 제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 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 도산 절차의 관리인, 파산관제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 도산 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제640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 재산이라거나 국외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7월 24일자 2021마 6542 전원 합의체 결정 사건명 부인의 소 항소인이 인지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 각하 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원칙적 소극.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거나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 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원심 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원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여기서 명령을 발한 때는 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때를 말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 결정이나 명령이 일단 성립하면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지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상세한 논거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의 문헌상 원심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원심 재판장은 의무적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해야 하므로 항소인이 그 상당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후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이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소송 행위를 하려면 신청인의 인지액 납부가 선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이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였거나 인지를 보정하였음에도 항소장을 각하한 경우와 같이 각하명령 성립 당시 흠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만으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명령에 대하여 그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불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입법 목적은 법률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항소장이 접수될 경우 원심 재판장이 신속하게 그 흠의 보정을 명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이라는 간이한 재판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남상소로 인한 소송의 지연을 막아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를 신속히 실현시키려는 데에 있다. 셋째, 제1심에서 패소한 소송 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심 판결을 하여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므로 항소인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원심 재판장은 항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항소인에게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항소인이 위와 같은 원심 재판장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거나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지 못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항소인이 인지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는 것은 항소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128조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항소인으로서는 소송 구조를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송 구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할 때까지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항소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 의견.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각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의 반대 의견. 항소인이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원심 재판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인지 보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경우 그 항소장 각하 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관 이수견의 반대 의견. 결정, 명령의 성립은 그 효력 발생과는 구별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명령을 완료한 때 성립함을 전제로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후에는 그 고지 전에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다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항소장 각하 명령의 성립과 인지 보정의 선후를 가리는 시간의 단위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장 각하 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항소인의 인지 보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24일 선고 2023-240-299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의 소.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소극. 다수 의견.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 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 추정 법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추정 법리는 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채무 승인으로부터 시효 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법리이다. 이러한 인식의 추정 및 의사표시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 시효 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 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은 때로 불명확하고 복잡하므로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 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채무에서 해방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을 하는 채무자의 인식과 의사에 관한 경험칙은 나라마다 크게 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정 법리는 비교 법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법리로 평가된다.
둘째, 시효 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 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 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 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 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 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 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효과 의사에 대한 탐구 과정을 일단 생략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러한 생략은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수반한다. 셋째, 추정 법리는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 이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채무자 보호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자의 법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추정 법리는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라는 사정만 있으면 그 사정으로부터 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고 채무자에게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한다. 이는 채무자를 본래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추정의 번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재판 실무와 결합할 경우 채무자의 구조적 열의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추정 법리는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시효 완성 후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 등 채무 승인 행위를 압박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하는데 악용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추정 법리는 정책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 마용주의 별개 의견.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첫째, 오랜 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축적된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견해가 애당초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거나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게 되는 등 이를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짐으로써 그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희생이 정당화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새로운 법적 견해가 조금 더 낫다거나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축적된 판례의 견해를 바꾸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둘째, 다수 의견의 요지는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의사 해석을 통하여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채무 승인 또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 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 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다수의 사례 축적을 통하여 법리 적용에 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셋째, 다수 의견이 내세우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종전 판례의 의사 해석 판단 기준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넷째, 대법원은 일관되게 추정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왔다. 이로써 그 법리가 민사재판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 적어도 의사 해석의 출발점으로 작동해 왔으며, 당사자도 그 법리에 맞추어 주장, 증명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 결과를 받아들여 왔다. 다섯째, 추정 법리의 근거인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거나 그 효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고 볼 만한 실증적 자료는 없다. 여섯째,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차이를 근거로 추정 법리가 부당하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지 않다. 추정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효과 의사에 대한 탐구가 생략되고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이 부실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추정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지 추정 법리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곱째,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그와 같은 지위, 층위,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덟째, 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추정 법리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할 의사로 채무 승인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권자의 증명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되, 채무자가 반증을 통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추정 법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리인 것이다. 아홉째,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 승인이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왔다. 따라서 다수 의견이 말하는 것처럼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효 이익 포기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 정도의 문제이고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5-2-33055 판결. 사건명 토석 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의 소. 토석 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 채취 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 채취 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 토석 채취 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 가시 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지관리법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속 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속 채취 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속 채취 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속 채취 허가 신청지의 연변 가시지역,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연변 가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2-324-29 판결 사건명 이사 선임 처분 취소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4항 제1호에서 협의체의 총 인원수를 해당 학교 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부분의 의미 및 학교 법인의 생존한 종전 이사만으로 전현직 이사 협의체의 총 인원수인 해당 학교 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생존해 있는 종전 이사들만으로 전현직 이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구 사립학교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2020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의 문헌과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협의체의 총 인원수를 해당 학교 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부분의 의미는 해당 학교 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 이사 이하 합하여 지칭할 때는 종전 이사라 한다. 정식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 이하 전현직 이사 협의체라 한다.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구성원 수의 상한이 해당 학교 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된다는 것이지 생존하고 있는 종전 이사가 해당 학교 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달하여야만 전현직 이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교 법인의 생존한 종전 이사만으로 전현직 이사 협의체의 총 인원수인 해당 학교 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생존하여 있는 종전 이사들만으로 전현직 이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로부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행정청이 처분 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했으나 처분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행정청이 처분 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3.
갑 학교 법인의 전직 이사인 을 등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현직 이사협의체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 장관이 한 갑 법인의 정식 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구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4항, 제1호의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을 등의 의견 진술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전현직 이사협의체의 구성을 생략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으로 바로 위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3-61370 판결 사건명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1. 단체 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단체 협약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헌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단체 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다만 단체 협약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헌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헌의 내용, 단체 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대표 의무의 취지와 기능, 단체 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 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공정대표 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등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이하 소수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이하 소수 노동조합과 함께 소수 노동조합 등이라 한다. 소수 노동조합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9조의 4, 제1항 공정대표 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 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 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 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등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 3.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 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 위촉하도록 규정한 단체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공정대표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사용자가 위와 같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한 경우 그 징계권 행사의 효력, 무효. 단체 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 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이하 소수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했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 의무에 위배된다. 나아가 위 단체 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권과 방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했다면 그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위 단체 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5-2 33235 판결 사건명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020년 1월 15일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에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에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조세 법률 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2020년 1월 15일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위 각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갑공사가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며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는데 위 근린생활시설이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50%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위 근린생활시설은 갑공사가 그 고유 업무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2-53204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의미 당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 9.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2항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문헌, 체계 및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3 후 11340 판결 사건명 권리 범위 확인 특 1.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청구 범위를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 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침해 판단이나 권리 범위 확인이 문제되는 국면에서 청구 범위를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가 있다. 청구 범위에 문헌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 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 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확인 대상 발명에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 대상 발명과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 발명과 대비되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확인 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 대상 발명에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 발명과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 대상 발명은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 대상 발명과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 기술들을 참작하여 선행 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 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 과제를 특허 발명이 해결하여 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 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 요소가 특허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 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 발명의 특유한 과제 해결 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 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 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 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기술을 참작하여 특허 발명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자가 세정 가능한 정수기로 하는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살균 기능을 포함하는 정수기로 하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을 회사가 심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특허 발명의 세정 수단은 세정 물질 또는 살균 물질을 내부에 포함하고 그 세정 물질 또는 살균 물질을 여과부에서 여과된 물에 희석하여 저장 탱크에 공급함으로써 저장 탱크를 세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확인 대상 발명은 특허 발명과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 발명 특허권 및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1도 11886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청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연차 유급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 변경권의 행사를 해제 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 이하 휴가라 한다.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 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대체 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 노사가 단체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한은 대체 근로자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까지 휴가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3도 16896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1.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신탁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원칙적으로 위탁자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상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의 귀속 주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 9. 부가가치세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신탁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 이행을 위하여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부칙 2017년 12월 19일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탁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상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채권 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이 아니라 채권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 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 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5도 978 판결 사건명 절도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 1.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 불법 영득 의사,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보관의 의미.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위탁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 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한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자,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 신임 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 갑이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는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하고 2021년 10월경 및 2022년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취하여 사과나무를 손괴하거나 사과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과나무의 천연 과실인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사과나무를 점유하는 피고인과 갑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 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에게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갑을 위하여 그대로 보관,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과나무에 대한 재물 손괴죄와 사과에 대한 횡령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3도 3673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9.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9.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 민감정보 여부 등 성질 및 양, 침해되는 정보 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3도 16500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1.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4항의 구성 요건 요소 중 면담 강요와 위력의 의미 및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 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9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 범죄 등을 엄벌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원활한 작용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1호의 특정 범죄 가중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조문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의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행위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제4항은 위와 같은 보복 목적을 요구함이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9, 제4항의 구성요건 요소 중 면담 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데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4항의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나 책임 조각 사유인 기대 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원활한 작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의 관계,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의 동기, 목적, 경위와 구체적 태양,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 과정에서 행위자가 발언하거나 표현한 내용의 의미,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보장되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방어권을 남용하는 행위인지 여부, 면담 강요 또는 위력 행사로서 발생한 결과 내지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5도 3890 판결. 사건명 공무집행 방해 등. 1. 구-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구-아동복지법 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는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막아서 못하도록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2. 행위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구-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구-아동복지법 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행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위 규정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구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갑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